내가 뭘 잘못했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평생 너희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어. 평생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버지가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을 때 세 자녀는 멍하니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안에는 오랫동안 혼자 삭혀온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만 봤지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늦게서야 깨달은 사랑할 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3층 72세 이종수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아내 박정숙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의 투병 끝에 그는 45년을 함께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녀들은 그 후 아버지가 잘 지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밥을 먹고 오후엔 동네 경로당에 나가고 저녁엔 뉴스를 보며 잠이 드는 생활. 규칙적이고 조용한 노년의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처음엔 그림 그리기 수업이었습니다. 자녀 중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는 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생신 당일, 그리고 뭔가 고장났을 때. 평범한 일상의 안부를 나누는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그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바쁘게 사는 거 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화센터 그림 수업에서 그는 처음으로 최수림 씨를 만났습니다. 67세, 서울 출신이지만 딸 가까이 살겠다고 수원으로 이사 온 지 2년이 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했고 슬아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업 동기였습니다. 서로 그림이 영 소질이 없어서 나란히 앉아 피식 웃으며 우린 아무래도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최수림 씨는 이종수 씨에게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붓을 잡으면 꼭 엉뚱한 데에 물감을 묻히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막상 혼자 그리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사람. 이종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자연스럽게 짝이 됐습니다. 제일 못 그리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최수림 씨는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오늘 점심 어디서 드실 거예요? 하고 물었을 때 이종수 씨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어디서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걸 먹거나 없으면 굶거나. 그 대답을 솔직하게 했더니 최수림 씨가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같이 가요. 제가 국밥 잘하는 집 알아요. 그렇게 첫 번째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수림 씨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났다고 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아침에 출근하더니 점심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이종수 씨는 아내의 투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긴 시간을 보내며 준비했는데도 막상 가시던 날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최수림 씨가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는 이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종수 씨는 그 말에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둘의 관계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최순임 씨는 요리를 좋아했습니다. 자주 반찬을 만들어 이종수 씨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혼자 드시면 반찬에 드시기 귀찮으실 것 같아서요. 처음엔 이종수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최순임 씨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이종수 씨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된장찌개, 콩나물 무침, 장조림. 그 반찬들이 식탁에 놓이는 날은 밥이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이 들어갔습니다. 이종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밥맛이란 게 반찬보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걸. 이종수 씨도 나름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최순임 씨가 무릎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다음번에 연고를 사서 가져다 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게 좋다더라고 건넸습니다. 최순임 씨는 그것을 받으면서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누가 이렇게 챙겨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종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를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큰딸 이미영이 아버지 집에 들렀다가 식탁 위에 놓인 케이크 박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쁘게 포장된 케이크였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손글씨 카드. 짧지만 따뜻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세요. 보고 싶었어요. 서명은 순임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감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이고, 둘이 가끔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한다고. 좋은 분이라고. 그날 밤 미영 씨는 동생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둘째 아들 이상훈과 막내딸 이지현. 셋은 단체 메시지 창에 모였습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설마 사귀는 건 아니겠지? 조심해야 해. 재산 노리는 사람들 많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우려와 불안이 뒤섞인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셨겠다고. 자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막으려 했습니다. 큰딸 미영 씨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해해요.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나이에 세 사람을 만나면 복잡해지는 게 너무 많아요. 상속 문제도 있고 그분 가족이랑 얽히면 골치 아파져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 될까요?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둘째 상훈 씨는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대뜸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분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보셨어요? 혹시 빚은 없어요? 딸이 있다고 했죠? 그 딸도 아버지 재산에 관심 있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상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막내 지연 씨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우리 가족 추억이 다 흐릿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고.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아버지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 자녀의 반응이 점점 거세지면서 급기야 선을 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훈 씨가 인터넷에서 황혼 재혼 관련 기사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편취 사례, 자녀들이 상속에서 배제된 사례, 재혼 후 치매가 오면서 재산이 새 배우자에게 넘어간 사례들. 그는 그 기사들을 캡처해서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엄청 많대. 조심해야 해. 미영 씨와 지연 씨도 기사를 읽으며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훈 씨가 아버지 몰래 최수림 씨의 딸을 수소문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는 최수림 씨의 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중한 척 썼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두 분 어르신이 친하게 지내시는 건 좋은데 혼인 같은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최수림 씨의 딸은 그 메시지를 읽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수림 씨는 그 사실을 이종수 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자식들까지 힘들게 하면서 만남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이종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르신 자녀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천천히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종수 씨는 그 말이 어디서 온 건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이종수 씨는 상훈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수림 씨 딸한테 연락한 거야? 상훈 씨는 잠시 굳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돼서요. 잘못된 건 없잖아요. 이종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상훈 씨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도 나름의 방식으로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산책을 하다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최수림 씨 이혼 경력은 없죠? 그냥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이종수 씨가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씨는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아버지 집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드리고 같이 TV도 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효도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최수림 씨 만나는 시간을 줄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종수 씨는 그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딸이 오면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외로웠습니다. 이종수 씨는 3번의 대화 이후 조용해졌습니다. 최수림 씨에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만남이 줄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녀들은 안도했습니다. 잘 마무리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도 다시 잘 나가시고 식사도 잘 하신다고, 다 괜찮아진 것 같다고. 하지만 딸 미영 씨가 어느 날 아버지 집 냉장고를 열었을 때, 비어있는 반찬통들을 봤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손이 전보다 훨씬 더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을 때,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이종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마에 작은 열상을 입고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자녀들이 달려왔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영양 불균형,
수면 부족, 그리고 우울증 초기 징후. 특별한 신체 질환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크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큰딸 미영 씨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냐고. 의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고령의 독거 남성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외로움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생활의욕을 잃게 만든다고. 병실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미영 씨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죄송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거 없어. 바쁜 거 아는데 뭘.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딸은 아버지 손을 꼭 쥐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자녀들은 번갈아 가며 아버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연 씨가 설거지를 하다가 아버지 방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뜯기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최수님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편지를 아버지는 왜 열어보지 않은 걸까? 아니, 열어보지 못한 걸까? 다음 날 지연 씨는 슬그머니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최수님 씨한테 연락 안 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멈추었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다 끝났어. 왜요? 니들이 싫다잖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처럼 아버지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퇴원 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영 씨가 고깃집 도시락을 사왔고 상훈 씨는 과일을 챙겼고 지연 씨는 아버지 좋아하는 식혜를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손자 손녀 이야기도 하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도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상훈 씨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분이랑은 완전히 정리된 거죠? 연락 안 하시는 거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세 자녀가 동시에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아버지가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거실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평생 너희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어. 엄마 아플 때 1년 반을 옆에서 다 봤어.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밤새 손잡고 그렇게 엄마 보내고 나서 나도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어.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는 거라고. 그런데 아니더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고 싶더라고. 목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서 밥이 맛있었어. 오랜만에 밥이 맛있더라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하나 생각이 났어. 그게 다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재산? 재산이 뭐가 중요해? 나 죽으면 다 너희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살고 싶다는 마음까지 뺏어야 했어?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훈이 너 수님 씨 딸한테 연락한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그분이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를 걱정해서 내 자식들 힘들까봐 본인이 먼저 참은 거야.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상훈 씨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깊이 지쳐버린 목소리로 나도 너희 아버지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야.
나도 외롭다고.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말이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세 자녀가 모두 보았습니다. 큰딸 미영 씨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상훈 씨는 굳은 얼굴로 시선을 피했지만 눈이 빨개졌습니다. 막내 지연 씨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 말이 나오자 셋이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그저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세 자녀는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나눴습니다. 미영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엄마한테 배신 같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 아버지가 엄마를 덜 사랑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도 사람이었던 거잖아. 상훈 씨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재산 걱정이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아버지가 새 가족이 생기면 우리가 밀려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덜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그 고백에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지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생각났어. 엄마 자리에 다른 사람이 오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미안했어. 그런데 아버지 편지 뜯지 않고 그냥 두신 거 보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눈치를 보셨는지 알았어. 얼마나 혼자 참으셨는지.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서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미영 씨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최수님 씨한테 연락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됐어. 아버지, 됐다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한테 상처가 됐어요. 죄송해요. 수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을 거야. 그래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진심으로요. 이종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던 번호로 오랜만에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최수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종수 씨는 말했습니다. 나요. 이종수요. 오래 연락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러다가 다시 전화도 못할 것 같아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갑다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이종수 씨의 눈이 또 젖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드라마처럼 갑자기 화해하고 재혼식에 자녀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고 모두가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보다 느리고 그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영 씨는 최수님 씨와 처음 마주쳤을 때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상훈 씨는 아직도 가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지연 씨는 이제 아버지가 최수님 씨 이야기를 꺼내도 억지로 화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종수 씨는 다시 화요일과 목요일에 문화센터에 나갑니다. 여전히 그림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보다 중요한 것이 그 시간에 있다는 걸 이제 자녀들도 압니다. 미영 씨는 어느 날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오만한 일이었는지. 아버지는 우리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녀는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냥 전화했어? 밥은 먹었어? 그 짧은 대화가 미영 씨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화를 냈던 그날.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으로 처음 바라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사랑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 혼자 조용히 지내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우리는 때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결정해버리곤 합니다. 그것이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통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상대가 나의 부모일 때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그분들도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종수 씨는 오늘도 화요일 아침에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그림 가방을 들고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혹시 오늘 부모님께 그냥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 깨닫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